예, 반갑습니다. 우리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생명의 시장, 그리고 3장이 알베르토고 4장이 양자들이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베르토에 대해서 경법 박동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많으니까요. 한 15분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한 5분 정도 더 연장을 하셔도 일단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공유 권한 주세요. 네, 네, 저는 그 크게 두 번째 강의 혁명의 시작, 과학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혁명 시장의 첫 번째 장, 전체로 보면 3장입니다. 69쪽에서 110쪽까지인데, 알베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알베르트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즉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는 수학과 물리학, 그 다음에 우주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종교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제국 비르텐베르크 왕국 울름 출신의 유대계 스위스 미국 국적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복잡하죠? 스위스하고 미국 국적이 두 가지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서 자란 때가 나치하고 또 연결이 돼요. 히틀러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 여러 가지 국적 변동도 있고 망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잡한 삶을 살았어요. 아인슈타인은 반항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항적인. 기존의 그런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적인. 특히 독일 유소년기에는 독일 학교에서 다니다가 그 독일 학교의 권위주의에 학업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위스로 이제 가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스위스 취리의 연방 공과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세에 스위스 베른의 특허 사무소에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1919년까지 근무를 해요. 요게 상당히 이 특허 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이 나중에 아인슈타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특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계속 이제 나오면 그거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려면 그 특허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과학 세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살 때에 대학 동기인 밀레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요때 26살 한창 젊은 나이에 독일 물리학 연보라는 그러한 논문 발표하는 그런 장에 논문을 5편을 발표합니다. 이 한 해에 책에는 이 중에서 중요한 3편만 나와 있는데 5편을 발표를 해요. 3월 달에 광양자 가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양자 그의 그 어머니가 이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4월 달에는 분자 크기 결정 논문을 쓰고 5월 달에는 브라운 운동, 여기 원자 가설입니다. 원자의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원자의 크기를 계산했다는 게 5월. 그리고 6월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9월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다 한 편 더 발표를 하는데 발표라기보다는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이때 발표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해가 기적의 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학계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러한 과학혁명이 시작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이때.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아, 20대라야만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30대만 돼도 이제 그 어렵다, 혁명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천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40세에 그 첫째 부인 밀레바와 이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첫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딸 한 명과 아들 두 명이 두 명을 낳습니다. 삼남매죠. 근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자폐라고 할까? 하여간 그 정신적으로 저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천재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천재 가문이. 그리고 나서 이종 사촌 누나인 엘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54세가 돼가지고서 나치 독일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강의를 합니다. 소속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60세 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제조를 권유하는 편지를 발송을 해요. 어, 이거를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즉 66세, 6년 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걸 후회하면서 핵무기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평화주의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에 1955년 76세에 별세를 해요. 그 화장을 했는데 그 병원의 이제 의사가 아인슈타인이 천재니까 그 천재 뇌만 적출해 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인슈타인 뇌, 천재의 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두정엽이 특히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두정엽이 아인슈타인 뇌는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중에 오늘은 1905년 그리고 1915년 두 가지 이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발표한 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책 제목은 연장된 현재예요.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가 연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사건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어떤 중간지대, 어떤 연장된 현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예? 그 참,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과거도 아니고 미래가 아니면 그냥 현재잖아요. 근데 그 현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연장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인 발상이죠. 이 중간지대는 그럼 우리가 왜 저기 지각할 수 없느냐? 이 중간지대는 지속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최소 시간은 10분의 1초대예요. 10분의 1초대. 10분의 1초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각을 하는데 그 이상 짧으면 지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중간지대가 즉 연장된 현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달나라에서 가 있으면 요 중간지대가 몇 초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화성에 가 있어요. 화성에 가서 있으면 15분 정도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시간이 현재가 연장된 그 시간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15분 정도.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거에 가서 저 가면 200만 년 동안 이 현재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옛날에 그 저기 신선들의 얘기 있잖아요. 도끼자에 썩는 줄 모르는 것 있는 그런 얘기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중간지대가 지구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도. 근데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을 못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주에는
지금 존재하는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냐면 지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주의 모든 사건들의 집합은 하나의 현재가 다른 현재를 뒤따르는 지금들이 연속으로 기술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으로 저기 계속 연속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으로.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거와 미래 사건들을 포함하지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사건들까지도 포함한 집합이라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단일한 순간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게 단일한 순간을 쭉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지속 기간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간 개념 이게 파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게 그림 75쪽 3-3입니다. 75쪽에 보면 3-3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앉아 있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뭐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지속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전기장 이론과 자기장 이론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전자기장이라는 이론으로 합쳐져서 단일한 존재자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것처럼 질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도 질량 보존 법칙이 있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론이. 근데 이것이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합쳐져 가지고 질량과 에너지 총합이 두 개의 총합만 보존된다. 질량과 에너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 총합 보존 법칙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그 이론을 낸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E는 MC 제곱인데 M 제곱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타가 났네요. MC 제곱 있죠? 네. 즉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여기에서 바로 원자 폭탄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때부터 원자력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원자력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부터 뿌리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시공의 구조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현재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공이 서로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합쳐져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의 맹목의 결과다. 결국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챈 게 아인슈타인이죠. 요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이거를 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 눈으로 육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던 고정관념인 시공의 관념, 시간과 공간 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관념 가지고 살잖아요. 과학적인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마치 뭐냐면 하늘에 해가 떠서 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산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10년 후에 발표가 됩니다. 10년 후에. 10년 동안 온갖 실패를 거듭한 후에 1915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 이론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자와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공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합쳐진 장으로. 그게 이제 83쪽을 보세요. 83쪽에 보면 그림 3-4가 있습니다. 3-4. 세계의 구조가 있잖아요. 어. 요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뉴턴, 패러데이, 맥스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1905년,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1915년에는 이제 시공과 장이 합쳐져 가지고 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입자와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뉴턴의 그 공간이라는 것이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연구를 해보니까 중력장이다. 중력장으로 이렇게 이제 통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전자기장과 유사한 세계의 물질적 구성 성분 가운데 하나다. 공간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공간도. 우리는 그냥 공간하면 텅 비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물결치고 파도처럼 물결치고 유동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쉬었다는 거. 그 비틀리는 그렇게 실제하는 존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이제 그 중력 같은 그런 거를 연구하다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물체들이 낙하하는 것도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 주위의 공간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4쪽을 한번 봐주세요. 84쪽에 보면 깔때기 같은 것이 나와 있죠. 깔때기를 생각하면 돼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공간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또 물체들이 낙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공은 휘어져 있는데 깔때기처럼 휘어져 있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이 휘더라 이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서 연구해 보니까 또 공간만 쉬는 게 아니라 시간도 쉬더라 이거예요. 시간도 쉰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면 지구의 높은 고도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낮은 고도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인 보편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질량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한다 이거예요. 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구가 시공을 비틀어서 그 주위에서 시간이 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실제 실험을 해보면 쌍둥이 한 명을 한 사람은 바닷가에서 살게 하고 한 사람은 산에서 살게 하게 되면 나중에 만나게 비교해 보면 나이 차가 난다고 합니다. 누가 더 빨리 늙겠어요? 사내 못한대. 예, 정답. 딩동댕. 산에 있는 사람이 더 산에서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 왜 그냥 그쪽이 더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공은 장이라는 거예요. 세계는 장과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이론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 가지고 빛이 쉰다는 거와 뉴턴의 신개념을 수정을 했고 시간이 느려진다. 블랙홀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중력파, 우주가 팽창한다. 빅뱅 같은 것들을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후에 빅뱅이니 뭐 이런 것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혁명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학 혹은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뭐 다른 거 아니고 아,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그 이론 그 중력 방정식을 완성을 했는데 그때 수학자였던 다비트 실베르트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방정식을 완성을 하려고 아인슈타인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학적으로 그 방정식을 완성을 하려고 막 둘이 경합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인슈타인이 먼저 방정식을 완성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정식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됐는데 근데 실제는 이 실베르트 하고 둘이 서로 막 이렇게 경합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마음을 졸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먼저 방정식을 완성한 것이 뭐냐? 아인슈타인이 더 뛰어난 점이 뭐냐? 그건 뭐냐면 시각적 상상력. 아인슈타인은 뭐 실험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론이거든. 그 시각적 상상력, 즉 마음속에서 세계를 보는 능력이 탁월했다. 아,
지금 이거를 우리 동학적으로 말하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영감이 이제 나와서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마지막은 이제 우주론이 나옵니다. 우주론. 우주는 유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자리가 없을 수 있다. 즉 경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거 뭐. 어. 우주는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그동안 계속 이제 대립을 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우주는 유한하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유한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을 수 있다. 무한이라기보다는 가장자리, 경계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지구 표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과 같이 지구 표면은 무한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경계도 없어가지고 끝나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지구 표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구 표면이 구부러져 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유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자리, 경계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주론이에요. 이거를 삼구론이라고 합니다. 삼구. 삼구라는 건 뭐냐면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3차원 공간. 표면이 맞붙은 두 공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9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98쪽. 98쪽. 98쪽에 보면 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공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다. 그 붙어 있는 그러한 것을 삼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7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2년 후에 이 우주의 경계 문제에 대한 아인슈타인이 답을 내놨는데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삼구론이에요. 지금 적은 것처럼 이 삼구론이 현대 우주론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후 이 삼구론이 나온 이후에 우주의 팽창 이론, 빅뱅 이론, 우주의 탄생 문제 등등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은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우리 만유인력 배웠잖아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을 배우면 다 다니는 힘만 있으면 뭐 다 그냥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근데 유한한 우주가 찌부러져 버리지 않으려면 우주가 팽창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팽창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찌그러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빅뱅은 140억 년 전. 지금 우주의 나이를 140억 살이라고 하잖아요. 140억 년 전에 우주는 아주 뜨거운 점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거대한 우주적 폭발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죠. 이런 이론들이 다 이 그 삼구론에서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 아인슈타인의 과학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삼구론 아인슈타인이 도달한 이 삼구론을 13세기죠. 14세기,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말에 단테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이죠. 이탈리아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 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습니다. 이 신곡이라는 대서사시를 썼는데 거기 천국편이 있어요. 천국을 묘사한 편이 있는데 이 천국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를 차용을 해가지고 중세의 세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묘사한 걸 보면 중심에 있는 둥근 지구를 천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하고 천사들이 공 모양으로 둘러싼 빛 모습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쪽. 백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래 위로. 위에는 천사의 구가 있고 아래에는 천 개의 구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구조가 비슷하죠. 두 개가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두 가지 다 구천으로 되어 있어요. 9개의 그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구천. 이것처럼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구 형태죠. 삼구 형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삼구 형태처럼 단테가 이미 그때 이런 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했다. 이게 서로 통한다. 통찰이 서로 이렇게
이제 직관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 그런 얘기,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시와 예술이 모두 위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과학과 단테의 시, 그다음에 피렌치 세례당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106쪽입니다. 106쪽에 보면 피렌체에 가면 보통 성당에 우리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자이크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장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삼구 형태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이렇게. 예. 그래서 과학과 시와 예술이 모두 위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고요. 책의 내용이고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먼저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신을 부정했어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그런 인격적인 신을 부정을 했고 자신이 믿는 신은 자연 질서에 가깝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신론, 신이 아니라 범신론 혹은 이신론이 아닐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어록인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한 쌍의 수레 바퀴처럼 자꾸터가 나오네. 바퀴처럼 종교가 과학과 짝을 이루려면 그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가 우주적 종교다. 이렇게 우주적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성구 교수, 불교를 연구한 교수입니다. 김성구 서울대 교수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에 가장 근접한 것은 불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직접적으로 불교를 언급한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생애를 기록한 걸 보면 단테와 쇼펜하우어의 저작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단테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천국 묘사한 거하고 쇼펜하우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김성국 교수의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정리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 책자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이 책에. 굉장히 잘 정리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4장 양자들에 대해서 최기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아니, 그냥 책 내용을 양자들을 요약, 제가 하는 파트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걸로 양,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다음 주에 발표 한번 해주실 겁니다. 5장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번에 요 앞에 할 때 그 네. 사장을 그 양자들을 내가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 최기자 선생님이 해주세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네, 네, 예. 일단은 그 앞장에 상대성 이론은 추상적인 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서 우주의 그 탄생이나 그 변화 과정을 예측한 방정식을 했다면 이 양자역학은 기존의 물리적인 현상과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 이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발달하게 돼서 결론을 내리게 된 학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자역학의 첫 번째 이제 그, 그 식이 그 막스 플랑크의 E는 hv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제 플랑크상 이제 뭐 진동수 V 그러니까 파동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된다. 플랑크 상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양자역학의 첫 번째 그 방정식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제 이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에너지 묶음 이제 플랑크 상수 이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어, 이제 이건 이제 이 파동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요 플랑크 상수 이 방정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어 정말로 빛이 이제 알갱이 있다. 그전에는 빛이 파동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이해만 하고 있었는데 광전 효과,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한다는 방출하는 이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한 이제 그 방정식 이론이 바로 이제 광자 에너지가 입자라는 것을 이제 밝혀냄으로 해서 음, 이게 지금 생각에는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1900년 이 1905년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이야기를 광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인슈타인이 노벨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혁명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상식이 그때의 상식은 아니니까 여기서 아인슈타인 논문의 서문에서 내가 보기에 형광, 음극성 방출, 흑체 복사의 빛의 방출과 변화와 관련된 다른 유사한 현상들은 빛 에너지가 공간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결국에는 공간의 지점들이 빛이 에너지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러한 에너지 양자들은 나뉘지 않고 움직이며 개별 단위로 방출되고 흡수된다는 가설이다. 그, 이, 그, 이 아인슈타인은 이 브라운 운동도 원자 가설적 물질의 입자 구조에 대한 증거로 발견을 해서 빛의 연구는 바로 그 빛의 경우에도 이제 원자도 입자다라는 원자 가설에서도 입자설을 이야기했는 게 빛의 경우에 또한 입자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밝힌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에 빛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바탕에는 입자성이 있다는 것이 양자 이론의 첫 번째 그 결론입니다. 두 번째 닐스와 베르너와 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닐스 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원자에서 그 물질에서 이제 빛의 스펙트럼이 계속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그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그 모든 빛이 다 방출이 돼야 되는데 물질마다 방출된 빛이 특정한 진동수만 가져서 물질마다 나트륨, 수은, 리튬, 수소마다 이렇게 이제 원소들의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이 현상을 풀지 못해서 다들 이제 이 이유를 찾다 보니 이제 이걸 결국에는 찾아내서 이것의 이론을 이제 밝혀낸 분이 이제 닐스 보어인데 이게 이제 이분도 이제 이 가설이 그전에는 꾸준히 모든 그 불량식증에 쭉 연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뉴턴 역학 내에서는 전자는 어떠한 속도로도 핵 주위를 돌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떠한 진동수의 빛도 방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왜 원자가 방출하는 빛은 모든 색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몇 가지 특징적 색깔만 가지는 것일까? 왜 불용석적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보어는 원자 내의 전자 에너지가 오직 어떤 양자화된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다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금 여기서 그 입자성, 그러니까 다 있는 모든 곳에 원자 속의 전자들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거리에서만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그 척도는 플랑크 상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전자들은 허용된 에너지를 갖는
한 원자 궤도와 다른 원자 궤도 사이에 도약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양자 도약이죠. 이 이 가설에 의해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 핵 주변으로 원자가 첫 번째 이제 가까이 돌고 두 번째 원자핵은 그 다음 궤도로 돌고 끝으로 갈수록 그 돌고 있는 전자는 자유도가 높아지고 거리에 비례하는 만큼 그 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며 이 모형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 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뉴턴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에는 원자 속에 전자 에너지 또 입자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전자가 지금은 당연한 이 이론에 이제 어떻게 전자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가설, 결국에 전자가 다른 무언가에 상호작용할 때만, 충돌할 때만 나타나는 무언가라면, 예, 그리고 상호작용과 다른 상호작용 사이에 그 어떠한 정확한 위치도 갖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만약 언제나 정확한 이치를 갖는다는 것은 방금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밤 속에서 사라져 버린 사람처럼 충분히 크고 무거운 물체만 있는 것이라면이라는 이 가설을 세움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전자 도약과 이 전자가 일정한 궤도 안에서만 나타나서 스펙트럼이 그 어떤 각 원소마다 다양한 스펙트럼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어, 그,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해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이 121쪽에 보면 이제 하이덴베르크가 이제 그 보호의 그 모형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베르크가 이 이론에서 입자들의 위치는 모든 순간에 기술되지 않고 오직 특정 순간 위치에만 기술되는 것입니다. 입자들이 다른 무언가의 상호작용에 의한 순간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의 두 번째 초석이자 가장 어려운 열쇠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물의 관계적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가 입자성인데 두 번째 이 입자성도 어떤 특수한 순간에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무언가 상호작용할 때, 충돌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아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 결국에는 이 이론을 마지막으로 전 또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분이 이제 폴 디렉입니다. 이분 또 결국에 보면 또 다른 25살 젊은이가 나타나 하이덴베르크의 첫 작업을 모아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수학적이고 형식적인 전체 발판을 마련한다. 그게 바로 영국인 폴 엘리언 모리스 디렉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현대 물리학은 결국에는 진짜 이 가설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이 이 현재 현상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의 실험의 이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디렉의 양자 역학은 오늘날 모든 엔지니어들과 화학자들과 분자 생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역학에는 모든 대상이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 기술되고 대상은 질량과 같은 변하지 않는 것 말고는 그 자체 어떠한 속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의 위치와 속도, 각 운동량, 전이 등은 다른 대상과 충돌할 때만 실제성을 얻습니다. 정의되지 않는 것은
하이젠베르크가 이해했듯이 그저 대상의 위치만이 아닙니다. 한 상호작용과 다른 상호작용 사이는 대상의 그 어떤 변수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론의 관계적 양상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어, 모든 그 다음 장에 보면 미래를 확실히 예측 가능한 뉴턴 이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변화입니다. 양자역학은 사물의 변화의 핵심부의 확률을 가져다 놓습니다. 바로 이 비결정성이 양자역학의 세 번째 초석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양자역학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런 결정성의 부재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렉의 양자역학 덕분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물리적 변수가 어느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수의 스펙트럼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물의 바탕에 있는 입자성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디렉의 양자역학 덕분에 두 번째 일은 다음 상호작용에서 변수의 이 값이나 저 값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이 진폭의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성의 이론이 세 번째 핵심 특성을 표현합니다. 비결정성, 즉 유일한 예측을 주는 것은 아니라 오직 확률적 예측을 주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물질은 오직 하나의 공식으로 기술되는 피타고라스 이후에 아까 디렉의 방정식이 화학적인 것이나 원소의 화학의 무한 반복적인 단일한 방정식에 포착된 것입니다. 화학 전체가 이 단일한 방정식에서 나오지요. 양자역학의 수많은 응용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 솔직히는 이 방정식을 봤는데요. 도저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넘어가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2년 뒤에 디렉은 장과 입자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디렉은 자연에 대한 기술을 좀 더 근본적으로 단순화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뉴턴이 사용한 입자의 개념과 패러데이가 도입한 장의 개념이 사이의 수렴입니다. 한 상호작용과 다른 상호작용 사이에 전자들에서 동반되는 확률을 구름의 장은 다소 비슷합니다. 입자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장처럼 공간 속에서 퍼져 있을 뿐 아니라 장들도 입자들처럼 상호작용을 합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구분했던 것, 장과 입자의 개념이 양자역학 속에서 마침내 합쳐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장과 입자가 결국에는 하나의 그냥 양자장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론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양자장의 입자성을 가지고 양자의 확률을 따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립하는 양자 이론의 일반적인 형태인 양자장 이론이라고 불리며 오늘날 입자 물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광자가 전자장의 양자이듯이 입자들은 장의 양자이며 모든 장은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입자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기본 장들의 목록에 계속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양자 이론의 맥락에서 중력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잘 기술하는 기본 입자들의 표준 묘형이라고 부르는 이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표준 묘형 이론을 방정식을 가지고 현실에서 계속 실험을 통해서 오류가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또 예측해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화학적 반응이나 물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과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기초 모형이 이 양자역학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131쪽에 보면 세계는 장과 장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한 유형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양자장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속에 움직이는 입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시공 속에서 기본 사건이 일어나는 양자장이 존재할 뿐입니다. 요 뒤쪽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그 양자 이론에서 이제 양자의 입자성은 이제 정보는 유한하다. 결국에 무한하지 않고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양자는 이제 불용설적이고 개별적이고 확률적으로 이제 그 비결정성으로 이제 예측 불허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고, 실제는 관계적이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은 오직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과정일 뿐이고, 그러니까 잠시만 자신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 결국에는 양자역학은 저는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그건 것 같은데요. 137쪽에 양자역학은 세계를 이런저런 상태를 가지는 사물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과정은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또 다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경과입니다. 사물의 속성은 오직 상호작용의 순간에만, 즉 과정의 가장자리에서만 입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오직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만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들은 단 하나로 예측할 수 없으며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론을 상대성 이론까지과 이 양자 이론에 의해서 이 모든 물질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또 양자역학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 세계가 실제하지 않고 정말 어, 확률적으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정말로 진실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챕터인데 두 분 다 너무나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죠. 김희준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그, 응? 발표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 순서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일단 쭉 따라가도록 하고, 그 김희수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 의견들을 좀 발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김희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정말 착실히 준비하셔가지고 전에 듣는 사람으로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정용호 선생님 우리 제가 이 양자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덕분에 물질의 최소 단위, 그다음에 물리의 최소 단위 이런 것에 내가 많은 시간을 비비면서 보낸 게 너무 의미가 와 닿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유한 무한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이사님께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이거 보니 제가 이제
저는 천도교의 수행을 해온 사람으로서 처음에 올라가서 내가 뭘 했냐면 49일 수련을 처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고할 게 없더라고요. 내 삶이 그때 젊었고 이래서 사고할 게 없어가지고 지구를 쪼개보기 시작했어요. 지구를 끊임없이 쪼개고 미세먼지까지 쪼개고 쪼갰는데 마지막 쪼개기가 끝없이 쪼개지는데 간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온몸이 그 어떤 내 의식 세계가 정말 그 더 쪼개져야 되는데 그 의식에서조차 쪼개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실랑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주에 나가지고 이 태양계를 가지고 찌불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무한 우주 속에 내가 이렇게 그 뭐 침몰이라 하면 침몰이고 어떠한 세계로 쑥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쑥 빨려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 이 공부를 이게 이제 오늘 책을 요번에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아까 저게 이제 그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중간 세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청년이 시절에 단감동에서 그때 내가 뭘 했냐면 그 자개장 그때만 자개농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 자개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이제 그 마산이라든지 전라도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보급을 해주는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갖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그 주인이 내를 심부름을 참 많이 시켰어요. 그 이제 공장은 아래 있고 그 집 주인 집이 언덕에 있었는데 단감동 언덕 위에 이제 그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내가 이제 한여름에 그 심부름을 가가지고 뒤를 돌아오고 공장을 보는데 공장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저 산 중턱에 있는데 보니까 공장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차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그런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실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수련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도 내가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숨기고 왔는 내가 일생을 살고 나서 내가 일반 사람들하고 특이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입을 닫았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이 공부가 정말 우리 인간의 의식을 무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쪽에 보면 그 아까 저기 이제 우리 박동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천구에 대해서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의식 세계인 것 같아요. 의식이 이 우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주 의식이 소멸된 사람. 이런 그의 의식 세계의 차이라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가볍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내 느낌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특정한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식 세계는 미시 세계까지 완전히 이렇게 녹여져 있고 미시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전체 세계 속에 완전히 녹여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어느 한 부분에서 포커스가 맞춰서 거기서 이 타르같이 묻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과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와 이리 어려운 책을 해가지고 그 연장된 현재가 그 우리 맹목의 결과라는 그 착각이라는 게 처음 알았네요. 어.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각적 상상력과 또 이게 이 세계를 보는 이게 타고난 능력으로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특히 아이들한테 이 우리가 경상도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또 아이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이게 특히 아이들이 현실에 발을 못 딛고 막 상상력을 이야기할 때 그 어른들이 사실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그리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시에서도 과학이 나오고 건축에서도 과학이 나오고 어느가 부분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과학도 시도 건축도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그게 과학으로 나오기도 하고 시로 나오기도 하고 또 건축물로 나오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하는 소리에 또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 그에 기울여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노벨리 교수의 이전 책에 일단 먼저 접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책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간과 공간을 합한 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라는 관념 속에 굉장히 뭐냐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부분으로. 근데 그 시간이란 그 인간의 관념일 뿐이죠. 뿐이지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공을 합쳐서 있는 그 개념일 뿐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하나의 장으로, 중력 장으로라는 실제라는 부분 자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념된 시간은 사실상 우리의 인간의 관념일 뿐이지 흐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라는 현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뿐이죠. 그리고 관계만 있을 뿐이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저게 왜 실제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한 시간은 국민들의 5,200만의 시간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역량이나 자기의 한 시간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들이 접촉자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쓰는 그 한 시간은 어떤 때는 1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명이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자기의 현재의 삶, 실제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에 굉장히 정확한 워딩으로 일단 보는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아이들이 이런 우리 기존에 있는 관념들에 좀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세상을 보는 힘, 그리고 뭐냐면 수은 선생님도 그런 거라고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깨달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감들을 같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보면 동시성이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은 선생님이 그때 당시 실제가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의 실제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언덕에 있는 내가 공장에 있는 내를 보듯이 결국은 관계성에서 확률적인 그 정확히 표현하면 유한한 확률적
관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실제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도선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저는 이 내용 중에 세계는 사물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고 하는 그 대본 있잖아요. 음, 이게 우리 그 통학의 가르침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 이건 통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학자들이 탐구한 것은 이제 특히 성리학에서 탐구한 것은 천리라고 그래, 천리. 하늘천자의 천리. 천리를 탐구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과학자들이 과학을 탐구해가지고 이치를 알아낸 거나 유학자들이 천리를 공부한 거나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거 둘 다 이치라는 말이죠. 이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이치를 탐구한 거예요. 다만 탐구하는 방법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직관이 더 크게 작용을 했고 다른 그 후대 과학자들은 그 직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밝혀놓은 그런 이론을 그게 맞았다. 그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실험과 관측을 통해 가지고서 증명을 하는 거죠.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이치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에 온 그 우주론까지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론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저기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 뭐가 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통일장 이론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결국 이루지 못했는데 이 책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시공과 그 장도 다 합쳐져 가지고 공변 뭐 양자장인가 그걸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결국은 통일장을 이 로벨리는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됐다가 하나는 우리가 늘 저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동학에서 얘기하는 혼원지 일기 또는 지기 아니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원유의 일심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게 다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과학이 마지막에 도달한 거나 그 직관을 통해 가지고 영감을 통해 가지고서 종교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명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달한 것이 결국은 이제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마지막 노벨리가 저기 정도는 하나로 된 분변된 뭐 그 부분이 더 가야 지금까지 이제 얘기된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된다. 서로 이것은 뭐냐면 직관과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종교 체험을 강조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하고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근데 그럴 때 이성의 그런 메스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단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표현을 해야 보통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기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 이 책의 제목이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있잖아요. 아, 그 말이 솔직히 이제 양자들은 그 전에 제가 이 책 보면서 내가 왜 양자가 이렇게 좀 익숙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비기 스토리 그 책도 그 앞에 입자들 우주 뭐 팽창 이론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도 자꾸 보고 자꾸 이제 듣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실제 하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게 잠시 나타나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실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론과 이게 어그러지지 않는 실험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변화시키고 하는 능력이 인간이 그래서 거의 신이 된 거잖아요. 아, 정말 이 어려운 학문을 해냈다라는 대단한 서구 과학자들한테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는 게 우리가 뭐 지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실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류가 있는지를 밝혀내서 지금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정말로 직관과 함께 이런 실험의 공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이런 활동은 정말로 필요한데 너무 앞으로 오해될지 약간은 걱정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 책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5장에 관해서 는 김희수 선생님께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6장, 그 6장 공간의 양자는 제가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순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챕터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 내용도 많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챕터 이 양도 좀 짧고, 간단하게 일단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예, 좀 예, 질문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가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몇 쪽이지? 84쪽이에요. 네, 84쪽에 보면 휘어 있는 우주를 볼 수가 있어요. 장이 휘어져 있는 거. 네, 84쪽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 있다면 이게 상하가 없는 거잖아요. 시공이 없고 상하가 없는 공간에서 어떤 장이 있다고 해서 어떤 물체가 하나 있으면 이게 위아래가 없는데 어떻게 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휘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한 휘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빅뱅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 물질 하나가 우주에 나와진다고 해서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박동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간이 휘어진 거에 대한 얘기죠? 휘어진 거. 왜 휘어질 수 네, 있는가? 예. 왜 상하가 휘어질 없는 수 있, 곳에 무게가 이 질량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 질량이 있기 때문에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이라고 하는데요. 질량이 있다고 하면 그 네. 질량이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아래가 어디고 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특정을 하냐 이거지. 질량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자기장 보시면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뺑 둘러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쇠가 모이지 않습니까? 예, 태양이 있기 때문에요. 태양이나 지구나 어쨌든 간에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질량이기 때문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공간들이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태양 오는 빛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많든 작든 핀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는 태양은 내가 이해가 하겠어요. 그거는 네, 이해가 하겠는데, 휘어지고 나서야 일어나는 일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구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장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지구 자체만 질량이 있다고 할 때, 그 네. 질량이 어디를 떨어지냐 이거죠. 예, 어떤 어디로? 상대가 있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자체 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물건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태양이 휘어질 수 있기 있는 때문에, 게 예, 360도가 똑같은 조건인데, 예. 360도가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방향으로 휘을 수 있냐 이거지. 그 자체가 다 휘는 거지. 360도 자체가 다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위의 개념은 아닙니다. 360도가 다 휘어버린다. 네, 예. 그래서 블랙홀이 동그랗게 쭉 기지 않습니까?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그러면 360도가 예. 전체로 휘어진다면 떨어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닌 휘일 거죠. 곳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아, 안 돼서, 예, 예. 예. 일단 의문으로 가지고 네, 나중에 또 예.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르게 말씀하실 분 없으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걸로 일단 하고요. 오늘 시간이 천천히 13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신고하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예,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네, 덕분에 즐거운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네.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봬요.